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정국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를 비롯한 입법과 오는 25일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 논의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4월 국회와 관련한 이야기, 또 경색된 정국이 과연 풀릴 수 있을지 법무법인 이경희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문영배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전자결제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순이었죠? 거의 뭐 예상됐던 수순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근거는 두 가지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 다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하면서 국회에 다시 공을 넘겼을 때, 네. 이것은 임명 수순을 밟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예측을 했었고, 네. 더불어서 최초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 이후에 또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의 추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했을 때도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이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해외에서 이번에는 5번째로 또 후보자를 전자결제를 했던 그런 사례가 된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사권으로서의 적법성은 확보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헌법재판관의 어떤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또 후문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청와대 입장을 살펴보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순방 중에 굳이 이렇게 전자결제를 했다라는 건데, 이 공백 때문에 임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국가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재판관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탄핵 절차에서 봤을 때 일국의 대통령까지도 탄핵할 수도 있고, 네. 또 더불어서 법률과 관련 규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빈자리가 된다는 것은 사실 헌법 어떤 제도로서의 구멍이 펼쳐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최대한 빨리 메꾸는 것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적법한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탄핵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9분이 아니고 8분이 결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한 분 정도가 빠진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선임을 해달라라는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적법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형식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위법한 내용이 없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지금까지 보면은 정말 국회에서도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여론도 굉장히 비판적인 상황 속에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헌법재판소 구성 자체의 어떤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어떤 숙제를 남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우려를 해주셨지만 한국당 이제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그렇죠. 장외투쟁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20일에는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나왔던 발언들 보니까 상당히 수위가 세던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임명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철회하라. 그리고 네. 또 이 내부적인 인사 검증을 했던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파면하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도 파면하라라고 했고, 그것이 결국 받아들이지 않고 해외 순방 중에 결절을 해서 임명을 하니까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총력전으로 해서 장외투쟁으로 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초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초에 당선되자마자 장외투쟁을 하던 국회의원들을 다 모아서 국회로 복귀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이제 장외투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외투쟁 내에서도 보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의 대변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장외투쟁과 장내투쟁, 한마디로 원내투쟁과 원외투쟁을 병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주말에 적지 않은 지금 한국당 추산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한국당 자체의 세력뿐만 아니고 지금 애국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까지 합쳐서 어떤 장외투쟁을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어떤 보수 결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과 어떤 한국당, 제1여당과 제1야당 사이에 협치가 점점점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여서 앞으로 민생 경제나 이런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그 어떤 제도적 절차가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좀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해서 공직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실제로 의혹에 대해서 이미선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사실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만 남편까지 그렇죠. 나서서 네. 이제 언론전을 펼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그 의혹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주식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그 주식 거래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형사 고발까지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거 무혐의 나오면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전에 한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인 그 주식 거래 그 정보를 이용했는 것으로 해서 자진 사퇴한 이후에 수사를 했는 결과 지금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증권거래법 등 위반으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상당 부분 제기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어떤 국민들이 그 어떤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에 하나 물론 뭐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어떤 그 의혹이 해소됐다고도 볼 수 없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만 네. 만에 하나 추후에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밝혀졌을 경우에는 정말 그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도 국민들의 우려라고 하셨고 또 아까 또 그 여론조사 얘기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주식 논란이 있었을 때는 사실 부적격하다는 입장이 되게 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불과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여론조사를 했더니 또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조사에서는 이미선이 적격이다라는 것이 한 29%밖에 안 됐고 네.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 뒤에 한번 조사를 했을 때는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한 43%, 반대가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찬성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적지 않게 올랐는데요. 네. 이 부분에 해서 그냥 외면적으로 봐서 이렇게 여론조사가 흐름이 바뀌었지 않냐라는 취지로 해서 여당과 청와대는 임명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론조사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 자체가 상당히 바뀌었기 때문에 두 개를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통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여론조사 질문이 달랐나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적격하는 것이냐 부적격한 것이냐 네. 이 후보자 자체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것을 직무 수행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여론을 묻다 보니까 두 번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측의 여론조사의 퍼센트와 이 후보자의 그 임명을 찬성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됐느냐 한마디로 그 비판을 강하게 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질문을 바꿔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그런 어떤 직격탄을 날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일부 여론조사의 그 어떤 그 기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그 여론조사를 똑같은 걸 두고 질문을 바꿈으로 해서 여론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교과서적 사례가 됐다라는 취지로 해서 약간 비꼬는 듯한 평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네요. 자, 헌법재판관 9명 구성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대통령 임명분이 있고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또 민주당 임명분까지 하면 총 이게 6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 6분이 모두 진보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헌재 장악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지난 그 대선 기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주류 세력 교체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 실질적으로 그 사법부의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바꾸고 대법원 구성도 바꿈으로써 사법부의 주류 세력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그 이미선 그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관 내의 주류 세력 교체에 완전히 활용 점정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사실 지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만 해도 이른바 4-2-3 무슨 말씀이냐면 진보 4인, 중도 2인, 보수 3인 해서 전체적인 이념적 성향이
비교적 균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예. 한다고 하면은 최근에 헌법 그 재판관 사실상 거의 8명을 지금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인권법 연구회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이념적 성향이 어떻게 보면 진보 측에 있는 인사들을 한 분, 두 분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6, 2, 1. 진보 인사가 6, 그리고 중도 인사가 2명, 그리고 네. 보수 인사가 1명 이렇게 해서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갈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관님의 이념적 성향이 한쪽으로 굉장히 치우러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라고 지금 그 보수 측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해외 장외 투쟁까지 감수했던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4월 국회가 5월 7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름 가량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빈손 우려까지도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고 하는 추경안도 뭐 제대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하는 시선이 많거든요. 결국 그 장외투쟁이란 것은 사실상 국회 내에서 어떤 그 합의를 통한 협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그것을 사실상 시그널로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던 것이고 네.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와 같은 그 이미선 후보자 이 임명권을 두고 지금 앞치락 하다가 결국 이번 4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요. 실제 뭐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듯이 네. 이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4월에서는 어떤 여야 또 진보 보수 간의 그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그런 그 4월 달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 협치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에 따른 후폭풍 또한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사실 가장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에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추경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장을 견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탐 대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장외투쟁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내 원외 투쟁을 병행한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여당에서 어떤 원내 교섭을 잘 한다고 하면은 성과를 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4월 달 지금 남은 한 10여일 동안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원내를 공략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당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는. 네네. 네.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대립이 거세지는 것 같은데 이게 총선 생각하면 대립이 금방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네. 말은 어떻게 보면 현재 앞에 있는 이제 그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 여부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년 4월 15일에 있는 총선의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창원 성산 그리고 또 어쨌든 PK 지역의 결투라고 할 수 있는 거에서 여야가 1대1의 어떤 그 균형을 이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작년에 비한다고 하면은 격세지감 아니겠습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우세가 있었는데 그렇죠. 점점 여론의 흐름이 이제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어떻게 보면 이른바 데스크로스 지지율보다 어떻게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아졌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내년 그 총선이 한번 해볼만하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이제 이른바 웰빙 정당에서 야성을 점점 회복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더욱 어떻게 보면 내년에 민주당과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각을 세우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 초년병이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아우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정치적 색깔을 점점 나타내면서 이번 장외투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듯이 여당의 실질적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은 야권에는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양자의 대립구도 각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협치보다는 앞으로 어떤 정권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 위한 어떤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 보면 최근 16일, 18일 사이에 조사한 갤럽 여론조사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갖고 있죠.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계속 뭐 4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조금 그래도 소폭 올랐더라고요. 이게 뭐 예전에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하면 많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오른 이 여당도 오르고 대통령도 지지율이 올랐는데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로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그 상당히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해 온 것은 남북 관계였습니다. 네. 근데 남북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갔다가 40% 후반까지 올랐다는 것은 결국 외치뿐만 아니고 내치를 가지고도 이 지지율을 견인해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주당과 그 청와대는 자신감을 얻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율과 반대하는 그 내용이 5%를 넘어가는 이른바 어떤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에서의 앞서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배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유무죄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 지금 그 세월호 그 5주기 전후로 해서 지금 보수당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잡음 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5.18과 관련되는 한국당의 스스로 어떤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것 결국 문재인 대통령 측이 잘했는 것도 있지만 비판하는 한국당의 어떤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다리를 감아서 자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어부지리를 얻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은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 여론 흐름 속에서 과연 누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 그 지지율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앞으로 5월달, 6월달 한 두세 달 동안 보면은 이 정권의 이 흐름이 계속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한국당의 흐름이 올라갈 것인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도권 싸움이 더더욱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직전에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왔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이것도 사실 무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금 한국당에서 새로운 대표가 체제가 된 이후에 영수회담 뭐 이런 것이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집안 내에서도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다라고 하듯이 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쪽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때야 어떤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협치란 것 결국 딜이란 것은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른바 민주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나치게 여론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독주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까지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껴안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시점 정도에서는 이 한국당의 목소리도 일부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정권의 큰 어떤 흐름을 끌고 가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지금 40%의 지지율을 오히려 50%까지도 높일 수 있는 오히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